네,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4번째 페이지. 어쩌다 보니 3년째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뭐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고 좀 애매하게 미적지근한 반응 때문에 매주 지금 3년째 SNS에 요리 사진을 올리고 계시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요리도 요리지만 혹시 먹성도 좀 남다른 편이신가요? 왜냐면 저는 키도 워낙에 크시고 풍채도 저는, 좋으시고. 네, 약간의 먹성 보유하고 있죠. 약간의 먹성. 네, 특히 저는 음식을 그렇게 양적으로 되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식가는 아니다. 네, 뭐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으로 뭐 어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데 간다라고 하면 딱히 뭐 남들보다 그거를 양적으로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부분의 음식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리는 건 없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 같은 게 물론 뭐 이상한 거를 갖다 대면서 먹어보라면 뭐 싫겠죠. 이상한 거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풍뎅이 벌레, 전갈튀김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아니 저는 전갈튀김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대중성이 확보된 건 괜찮은데 정말 막 이거 어떤 생존을 위해서만 먹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먹을 수는 있다더라. 먹어봐라. 그렇게 뭐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그런 건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설국열차 단백질 블럭 가능하십니까? 그거 왜요?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양한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디서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는데 이런 걸 팔더라라고 하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볶은 밀웜하고요. 밀웜. 그다음에 참기름으로 그다음에 소금으로 이렇게 시즈닝을 해놓은 귀뚜라미 튀김을 거의 무슨 한 자루를 사왔더라고요. 한 자루 강냉이처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로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약간 징그러워 보입니다. 딱 봐도 좀 인상이.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그리고 더듬이 있고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자루 안에 다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꽤 먹을만 한 거예요. 밀웜은 진짜 부담 없이 맛있고요. 그냥 약간 그게 이제 밀웜이니까 이제 웜처럼 생겼죠. 벌레처럼 딱 생겼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볶아놓은 거라도. 근데 약간만 좀 시각을 달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는 번데기에 비해서는 사실 덜 징그럽게 생겼고요. 밀웜이. 외국인들 번데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약간만 좀 시선을 달리해서 보면 그냥 밀웜 한 마리 한 마리가 약간 쌀알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슨 이렇게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이나 밥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고기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먹으면 그런 단백질, 고소한 맛 이런 게 납니다. 그래서 밀웜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먹어 버릇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기 선에 좀 하면 괜찮더라. 조금 하루에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정도 먹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귀뚜라미 튀김 잘 튀겨 놓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나냐면 새우 맛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새우. 약간 이 말린 새우 같은 거 볶아 놓은 맛. 그 맛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바다가 없는 지역에 가면 새우도 약간 우리가 벌레 음식 보듯이 그렇죠. 새우도 약간 벌레랑 비슷하게 본다고.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실험실에 와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폴란드에서 오신 박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헨릭 비텍 박사님이라는 분이 비텍 계셨는데 박사님. 그분이 폴란드 분이신데 폴란드에는 바다가 되게 좁게 있어요. 그래서 수산업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내륙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해산물 이런 거를 폴란드에 사시면서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생선 요리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먹는데 새우는 정말 징그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우를 못 먹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자 중에 새우를 소재로 한 좀 이렇게 깡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의 봉지를 쳐다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고. 그 봉지에 먹음직스럽게 그려진 새우가. 문화적 차이입니다. 귀뚜라미가 그 문화적 차이에서 한 발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먹어보면 그 말린 새우 볶아놓은 맛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잘 먹게 됐어요.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그래서 인치는 단위라는 건 좀 비과학적인 것 같고요. 1cm 정도. 그래서 그 귀뚜라미 이런 것도 약간 나중에 약간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도 나는 잘 먹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로 먹다 보니까
좀 저는 식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맛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을 때 생각해 보면 맛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건 과학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 과학재식 작가와 오늘 금요 미각회 느낌으로 맛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하. 우리가 일단 혀로 맛을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혀가 맛을 느끼는 그 원리는 뭡니까? 일단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혀가 맛을 별로 못 느낍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혀로 맛을 본다라고 하는데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의 감각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 자체가 일단 맛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거 자체가 몇 가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맛의 일종이라고 하는 뭐 매운맛이라든가 떫은 맛 이런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맛으로 분류하기는 약간 어려운 감각입니다. 아, 매운맛도? 네, 매운맛, 뭐 떫은 맛 이런 맛들은 맛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감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추 같은 거 매운 거 피부에도 오래 되고 있으면 피부가 약간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아, 그렇습니까? 피부가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 이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피부가 느끼는 감각을 혀에서 약간 더 좀 세게 느끼는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운맛은 콩각이다 요 얘기죠. 네. 그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사실은 맛이 아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면서 혀가 느낄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된 제한된 게 있고 상당수의 맛은 사실은 맛이 아니라 이 코가 감각하는 향의 형태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냄새로.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맛, 딸기 맛, 배 맛, 복숭아 맛 뭐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는 혀가 느끼는 감각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장금이가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났다고 했을 때는 홍시 냄새를 맡은 거네요? 홍시 냄새의 비중이 상당히 컸죠. 냄새는 수백 수천 가지의 냄새를 코가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사실 우리가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지분이 크구나. 그래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미각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맛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향기가 코로 입하고 코하고 다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향기가 코로 좀 느껴지고 그 어떤 축축함이나 뭐 따뜻함 같은 그런 온도, 감촉, 습기, 씹힐 때의 그 어떤 그 물컹함이나 딱딱함의 정도, 바스락거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로 혀만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은 사실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제한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래서 맛이 그렇게 다양한데 혀가 그 미각을 느끼는 그 맛 중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만은 혀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것. 그것이 혀가 느끼는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그 맛을 낼 수 있는 특정한 성분이 혀의 미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뢰. 미뢰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닿아서 보통은 약간 물에 녹을 경우에 맛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에 살짝 녹으면서 그것이 그 미뢰에 있는 몸의 일부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아, 찌릿찌릿. 전기를 만들어내면 물론 아주 약한 정도의 전기가 발생하죠. 뭐 인간의 신경에 전기를 보내주려면 이 전압으로 따지면 한 0.1V 정도의 전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살짝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신경을 타고 그 전기 신호가 뇌로 들어가면 무슨 맛이 났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혀에 연결돼 있는 신호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전선만 살짝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버튼 같은 거를 눌러주면 약간 좀 뭔가 매트릭스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해주면 단맛 계속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그냥 곤약 같은 걸 계속 먹이면서도 단맛 버튼만 누르면 달게 먹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것도 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유튜브에 추억의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혀 미각 지도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데서 추억을 찾으시는군요. 아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을 텐데. 이 추억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혀 끝은 뭐 단맛을 느끼고 뭐 가생이 쪽은 신맛. 가생이. 혀 중앙은 짠맛. 짠맛. 혀 제일 안쪽은 뭐 쓴맛 이런 걸 느낀다. 요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었는데. 그렇습니다. 교과서에서 뭐 가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렇진 않지만 제가 자의적으로 무슨 농구에서 지역 방어하듯이 아무튼 전담 미각이 있다. 전담 미각이 있다. 요건데
이게 요새는 교과서에서도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가짜로 판명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완전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이제 과거에 옛날에 학자들이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맛에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고 좀 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라면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가운데 점점 좀 과장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맛의 전담 영역이 있는 것처럼 아예 부풀려져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가생이가 꼭 신맛을 느끼느냐. 근데 아까 단맛 버튼 아니다. 누를 수 있다면서요. 네네. 위치 찾아서. 그러니까 그 미뢰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미뢰들이 어떤 맛에 민감한 미뢰냐 그것들이 그냥 혀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뭐 특정 부분에 어떤 특정한 걸 느낀 게 조금 쏠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조금 나타난 것을 과거에 한번 좀 포착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굳이 학생들에게 상식처럼 가르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르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친구 혓바닥에 막 여기에 설탕 올려놓고 여기에 소금 올려놓고 그런 거 다 그냥 헛짓거리였네요. 무의미한 일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이었다기보다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학생도 자라나서 의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자세히 논문 같은 걸 읽어보니까 그 정도로 가르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뭐 혀 끝에 뭐 올려놓으면 진짜 여기선 단맛이 난다. 나 그때 사실 별로 단맛 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쳐다보고 계셔서 그렇죠. 여기가 제일 달아요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나의 30년 양심의 가책이었는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그때 내가 느낀 내 감각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런 식의 뒤늦은 깨달음을 느낀 학자들이 사실 꽤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미한 실험은 아니었던 아니지만, 거죠.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교과서에서 빠지게 됐으니까 그런 의미 정도가 있었다. 거기서 의의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실험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실험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잘 기록이 되고 널리 공유가 되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과학을 바로 잡는 쪽으로도 실험이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사의 한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의 취향이라는 건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는 게사료를 맛있게 먹지만 제가 전에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을 때 맛이 없었거든요. 사람끼리도 뭐 같은 맛을 보고도 같은 음식을 먹고도 맛 평가가 달라지고 이런 취향은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일단은 감각에 의해서 갈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을 느끼는 그 정도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매운 음식 같은 걸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매운맛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걸 좋아할래야 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런 저를 보고 세상은 맵찔이라 조롱하죠. 그래서 사실 맵찔이라는 표현이 2018년경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쓰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적절한 표현이 개발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다채로운 언어 생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매운 걸 잘 드시는 모양이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저는 뭐 맵찔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맛의 취향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 때문에 맛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쌓이면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 같은 경우, 고수는 어떤가요? 고수는 잘 먹어요. 고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수라는 맛을 좀 특이하고 이상하게 느끼는 감각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아예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적지 않은 숫자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고수를 먹으면 너무 비누 같다, 너무 인공적인 맛이 났다 그래서 못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그런 분들도 고수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좀 더 강하고 이상하게 느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맛있는 맛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저절로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치즈나 버터 같은 경우에 너무 느끼한 맛이 난다. 냄새가 너무 꼬릿꼬릿하면서도 너무 기름진 이상한 냄새다. 맞아요. 라고 해서 싫어하거나 못 드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계셨어요. 어르신들 중에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80년대나 70년대 말에 그러시던 분들도 그런 음식들이 계속 밀려오는 가운데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역시 피자는 치즈가 많이 있어야 맛있지 이러면서 잘 드시게 된 분들 꽤 있거든요. 추가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이제 우리 김치가 많이 퍼져 나가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한국 근처에 나라니까 김치 많이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기에는 김치 냄새 한국 사람들 뭐 저런 걸 먹을까? 뭐 시큼하면서도 막 약간 상한 것 같은 냄새도 나고 오래 냄새도 오래 가고 독특하고 많이 퍼져 나가는데 저런 거를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김치 냄새 난다라고 하면 한국인에 대한 약간 조롱이나 멸시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김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런 게 진정한 한식의 맛이지. 맞아요. 이런 게 독특한 한국인의 입맛이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맛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이 좀 지배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매운맛 얘기 잠깐 나온 김에 매운맛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느 순간 뭐 한국인의 매운맛 이런 광고 문구가 뜨기 시작하더니 뭐 땡닭볶음면, 엽땡떡볶이, 마라탕, 진짜 혀에서 불나는 음식들이 막 유행하고. 마라탕 뭐 중국 음식입니다만. 그런데 근데 저는 아까 매운맛은 통각이다. 뭐 피부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러셨잖아요. 실제로 뭐 태국고추 이런 거 먹으면은 막 불날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매운맛을 즐기는 것인가? 아니, 통각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기 뺨을 몇 대 때린다든지 그러면 될 일 아닌 것인가? 실험 한번 해보시죠. 보통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그냥 먹을 때하고 뺨 좀 때리면서 먹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맛있는가? 아예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으시죠. 앞으로 여러 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 귀뚜라미에서 느꼈던 것처럼 예. 한 일주일 정도 매일같이 한번 반복 실험을 해보시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맛있는 걸 드실 때마다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날 오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더 맛있어진다? 모르겠습니다. 통각을 같이 곁들이면? 실험을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안을 드리는 거. 그 놀라운 발명 아니겠습니까? 발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희한한 원리가 발견이 된다면. 하지만 내각을 발명하고 싶지 않다. 왜요? 이거 실험 해보시지. 과학의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매운맛이라는 걸 느끼는 게 사실 좀 미묘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통각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신경에서 뜨거움을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이 통각이라는 건 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뜨거움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섞여 들어가지고 하필 혀를 타고 들어가면 혀에서 그게 감각이 되면 그게 섞여가지고 뇌에서는 매운맛이라는 걸 감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어떠한 반응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에 매진하신 분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데이비드 줄리어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매운맛으로 처음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사람의 감각을 어떻게 느껴서 그 감각이 뇌로 어떻게 전달된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헤쳐 나가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감각을 느끼고 뇌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는지 연구하는 분야에 거장이 되셨습니다. 권위자. 그래서 데이비드 줄리어스가 2021년에 무슨 상을 받으셨겠습니까? 노벨상을 받으셨죠. 노벨 화학상인가요? 이분이 아마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 연구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도 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뭐예요? 그분의 결론은 사실은 되게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있다.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 통각이 전달된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이제 전해지는 그걸 연구하신 분이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운맛이 한국인의 맛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작 그걸 뭐 이렇게 한국인이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데만 좀 너무 집중을 하고 정작 그게 어떻게 해서 사람 몸속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 연구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비드 줄리어스 박사님께 뺏긴 게 약간 좀 아쉽지 않느냐. 한국인으로서 이거를 파헤쳐서 노벨상을 누가 받으셨다면 그러게요. 정말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님 동상하고 세종대왕님 동상 그 사이에 동상이 하나 생길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매운맛을 왜 사람이 매운맛을 즐겁게 여기는 생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의 유일한 예외가 그러니까 동물 중에 매운맛을 느끼는 동물들이 꽤 있거든요. 매운맛을 느끼면 즐겁합니다. 보통 막 엄청난 무시무시한 독을 맛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매운맛을 좋다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다. 지금 크게 학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론으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단순한 대신에 과연 그럴까 싶은 이론이고요. 하나는 좀 복잡하고 이게 말이 될까 싶은 대신에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단순한 것부터. 일단 단순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여러 가지 형식의 음식들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맛보던 아주 오랜 옛날 원시시대, 선사시대 시절에 네.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또 음식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보존하거나 오래가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상한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텐데 네. 요리라는 게 어떤 문화로 정립되기 이전 시기에 네네. 한식이라는 게 생기려면 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공동체도 만들지 못했던 선사시대에는 당연히 한식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잡다하게만 먹어보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던 시기에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던 가운데 우리 김치나 이런 식으로 양념을 강하게 해놓은 음식은 네. 보통 잘 상하지 않고 오래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매운맛이 선명하게 나는 음식일 경우에 네. 썩지 않고 신선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일 확률이 높아가지고 네. 그것을 먹다 보면 네. 그것을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면 탈도 안 나고. 그것을 약간 상쾌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일 뿐이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게 뭔가 상쾌하고 좋은 느낌 아니냐. 달지만 상한 거 먹는 것보다 훨씬 상쾌하니까. 그러니까요. 달지만 뭔가 쿰쿰하고 썩은 거 이런 것보다는 그쵸, 약간 그쵸. 맵지만 그게 상쾌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나름대로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배탈이 안 나고 더 잘 건강에 잘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더 후손을 많이 퍼뜨리면서 그쵸, 그 그쵸. 종족이 번성했겠죠. 그 종족의 후예가 바로 우리인 거죠. 매운맛을 그렇게 이상하게 좋아하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 이게 좀 단순한 거고요. 단순한 설명이지만 과연 그럴까?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되지? 조금 막막한 그런 거고요. 복잡한 설명 거. 중에는 사람이 이 매운맛을 느끼는 이 체험이 약간 그 짜릿함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뭐 아슬아슬한 액션 영화를 볼 때의 어떤 그런 즐거움. 공포 영화를 볼 때의 어떤 그런 긴장감. 놀이기구 같은 것을 탈 때 무서운 놀이기구 그런 아주 막 강한 그런 자극을 주는 놀이기구를 탈 때의 어떤 그 기쁨 요거하고 같은 계통의 감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 약간의 고통, 괴로움, 무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수한 매운맛만 느끼면 보통 좀 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단맛이나 짠맛이나 다른 맛하고 섞여가지고 매운맛을 느낄 경우에 그런 맛의 여러 가지 뒤섞이는 모습 중에서 약간의 무서움, 약간의 아슬아슬함, 약간의 충격감과 공포감 역할을 매운맛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운맛이 들어있을 때 더욱 맛있게 느낀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힘을 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약간은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학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약간 심리학적인 학설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가 있다. 그렇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단맛과 관련해서 네네.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단 거가 땡긴다. 아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요건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매우 근거가 있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세포가 네.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뭐 세균 이런 것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항상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을 움직인다. 그럼 근육이 갑자기 줄어들어야지 근육이 수축되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육이 움직일 때는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 물질을 뿌려줘야 돼요. 그런 일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물질이 뿌려지느냐?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이 항상 쓰입니다. 사람뿐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뭐 세균들이 항상 다 ATP라는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공통으로.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요? 약간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비행기, 뭐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제품에 항상 하나의 휘발유만 넣어주면 다 작동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휘발유다. 생물계의 휘발유. 그게 ATP인데 사람이 ATP를 막 먹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ATP를 직접 사람 몸에서 공급해가지고 뭐 그거를 보충받진 않아요. 그럼요. ATP가 많이 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는 당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ATP가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P라는 걸 ATP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의 근원이 되는 건 항상 당분이죠. 그래서 당분으로 ATP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힘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당분을 항상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기본 작동 원리인데 단 거가 안 땡기는 게 이상한 거네. 안 땡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 광범위한 범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 설탕 속에 있는 그런 것도 당분이고요. 설탕도 당분이고 네. 뭐 과일에 있는 단맛 이런 것도 당분이고요. 네. 그리고 넓은 범위로 보면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대체로 다 당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방대한 게 당분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특이하신 분이라 그러면 필요할 때 단 게 안 땡기고 난 구수한 게 좀 뭔가 먹고 싶다. 밥이나 빵 같은 게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당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사람이 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당분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사람의 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당분은 흔히 당분 중에서도 당분의 어떤 기초, 당분의 1번 타자, 당분의 최선두 주자, 예. 당분계의 뭐 예를 들면 이강민은 그런 비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않은 것 같고. 네, 하여튼 예. 당분계의 약간 BTS 그런 거라고 할 수 굳이 있는. 이강민 하면 말하고 BTS만 하니까 되게 비참해지네요. 아니 뭐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BTS와 같이 언급이 일단 됐다는 게 어딥니까? 고맙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송에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언급이 한번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분 BTS가 누군가요? 당분계의 제일 선두주자로 있는 게 바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 그래서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당분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그 ATP로 여러 가지 작동을 시키는 게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당분 중에서 포도당이 몸에 공급이 되면 가장 즉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어떤 특별한 내부적인 그런 가공 없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음식 심지어 뭐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그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막 몸속에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을 만들어내가지고 포도당이 몸속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몸살 났을 때 포도당 주사를 맞았더니 살아났던 기억. 네. 그래서 좀 기운을 내게 하는데 포도당이 조금 효과가 더 빠르다라는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감칠맛 얘기를 한번 감칠맛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앞서 말한 단맛이나 매운맛 또 뭐 쓴맛, 신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맛이 딱 하고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감칠맛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화단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나무. 거기에 감이 열렸는데 감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감을 좀 따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대기로 그 감을 좀 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클래식한 방법으로. 네네. 예. 그렇게 감을 치는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만들어진 맛. 그것은 감칠맛은 이런 아니죠. 캐릭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우리 뭐 월요일에 나오는 썬킴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잘 하는데. 아니 근데 감칠맛이 뭐 설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분 아닌데. 감칠맛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감칠맛은 어떤 맛이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고기 국물에 약간 좀 그 특유의 어떤 그 뭔가 이런 맛, 고기 국물의 맛. 그게 이제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이 발견된 과정이 상당히 좀 극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극적일 건 없는데, 그렇게까지 극적일 건 없는데. 극적이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걸 굉장히 극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요? 일본 학자가 개발했거든요. 일본 학자가 개발했고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일본인 학자가 전 세계에 다 알린 거예요. 감칠맛의 존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 굉장히 극적으로 포장하는데 뭐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안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 학자가 어느 날 자기 어떤 게 좀 더 맛의 어떤 비밀이 뭘까? 뭘 어떻게 좀 이렇게 무슨 어떤 걸 첨가하면 갑자기 맛이 좋아질 수 없을까? 이런 거에 좀 심취한 그런 학자분, 화학자셨는데 그런 게 심취한 분이셨는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국을 하나를 끓여왔는데 그날따라 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과연 무슨 국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걸 막 얘기했더니 그 아내분이 오늘은 자기 고향에서 내려오는 비법대로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국을 끓였다고. 다시마. 정확히 다시마인지 미역인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마가 이제 좀 국물에 넣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시마를 넣으니까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이 학자가 이거의 비밀을 밝혀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물에 있는 성분을 다 분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대량으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보면서 다시마에 그리고 그 국물 속에 온갖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게 맛을 좋아하게 하는 핵심 물질인가를 수없이 실험한 거예요. 국 많이 끓이셨겠네, 아내분이. 실제로 그 아내분이 그 다시마 넣은 국을 진짜 수없이 끓였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큰 손.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학자가 일본에서는 정말 대학자로 존경받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맛의 세계를 만들어내시면 참고로 그
MSG 조미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미료를 원조로 만들어낸 회사가 일본에 지금도 영업 잘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설립돼서 그 제품을 만들 때 이 과학자 이분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대한 돈을 버시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자로서도 굉장히 성공하셨고 네. 그게 마침 사업화로 연결돼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아, 부인분이 큰일 하셨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분이 명망 높은 학자였고 막 전설적으로 지금도 뭐 일본인의 뭐 10대 발명, 5대 발명하면 이분 막 언급되고 막 그렇습니까? 일본에 무슨 뭐 명예의 전당 이런 거 하면 막 동상 막 새겨져 있고 일본에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은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큰일 그런 나죠, 급의 이순신 장군은. 그런 예. 급의 네. 동상으로 막 새겨져 있고 엄청난 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아이디어에 영감을 준 사람도 네. 그리고 이분이 연구를 할 때 수없이 국을 끓이면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도 네. 이분에서 이 과학자분이 사실 아내 아니냐라고 네. 해서 요즘에는 그 아내도 같이 좀 기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아, 부부 동반으로 일본에서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네. 탄생된 물질이 네. MSG라는 물질인데 네. MSG라는 물질은 정확하게 뭐의 말하면 약자예요, MSG가?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약자입니다. 어렵네. 제가 이걸 모르면 어쩌려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아실 것 같으니까. 예, 모노소듐 아실 것 글루타메이트의 같으니까. 약자인데 예, 예.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원래 단백질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간 고기로 들어가 있는 국을 끓이면 저절로 그게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네. 그거를 사람이 입으로 느낄 때 네. 단백질이 쪼개지면 단백질 조각이 온갖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필이면 그 많은 단백질 조각들 중에서도 그 글루타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람은 느낄 수 있도록 혀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기를 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 글루타이트만 넣어도 고기 같은 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사실을 그 일본 학자가 알아낸 거예요. 그거를 분리를 해놔가지고. 그런데 네네. 그냥 글루타메이트는 그렇게 하면 그 조미료로 사용하기가 나쁩니다. 좀. 약간 뭐 예. 끈적하니 좀 이상한 그런 물질이 되고 이렇게 농도를 높게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듐 소금에서 뽑아낸 나트륨이라고 하죠. 네. 그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가루 형태로 사용하기 좋게 개발한 물질이 MSG입니다. 그래서 이제 MSG를 흔히 뭐 화학 조미료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쵸, 얘기하던 그쵸. 시절도 네.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인공적인 물질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요즘에 MSG 만들 때 대부분 뭐 다시마 같은 거 발효해가지고 만듭니다. 네. 다시마 같은 거 발효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질 중에 글루타메이트 계통 물질만 다시땡 뽑아낸 다음에 그게 다시마 때문에 다시땡이 된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입맛을 다시다 뭐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는 뭐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해초 같은 데서 글루타메이트 성분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 소금에서 나온 성분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MSG 를 나트륨이 만들어내거든요.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 요거를 조금 넣으면 네. 짠맛을 별로 안 강하게 해도 맛이 괜찮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네. 물론 그러니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를 많이 먹으면 엄청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아, 이게 예. 뭐 몸에 좋을 리 없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소금을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은데. 그건 뭐든지 다 그렇죠. 그죠? 뭐든지 예. 뭐 설탕을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은데. 네.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그 고기 국물 맛 같은 미묘한 맛, 예. 그거를 내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넣으면 다른 맛을 안 넣어도 맛이 맛있는데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를 일체 쓰지 않으면 네. 좀 뭐가 맛있게 하려면 소금을 좀 팍팍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넣으면 왜 이렇게 밍밍해?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맛이 없잖아. 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약간 나트륨 보존의 법칙 느낌. 그래서 좀 팍팍 집어넣어. 소금 팍팍 집어넣어야지. 근데 좀 뭐 간이 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금 조금 넣고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조금 넣어주면 이거 맛있네. 깊은 맛이 나네. 약간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그래서 수 있나요? 잘만 사용하면 물론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야지 맛있겠지라고 하면서 다 실제로 음식이 그렇게 되는 수가 의외로 또 꽤 있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국물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있죠. 예. 예를 들면 냉면이나 이런 것들. 네. 냉면에 MSG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네. 집이 또 유난히 있어요. 고기 국물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맛을 더 세게 하고 싶어서 소금도 같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용없는 거고요. 근데 잘 사용하면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로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소듐 섭취,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잘만 사용하면.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엄밀하게 조정하기가 그러니까 의식을 예를 들어서 영양사분이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면서 식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네. 라고 하면 이런 효과를 잘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 없이 뭐 MSG 먹으면 뭐 나트륨 양 줄일 수 있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만 하면 MSG를 좀 넣으면 맛이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고 너무나 입맛이 막 돌아오게 돼요. 폭식. 네, 그래서 음식 다 많이 먹게 되고 아니, 나트륨 섭취량, 소듐 섭취량 줄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를 자체를 양적으로 많이 먹으면 그렇죠. 결국 몸에 쌓이는 양은 같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네, 그래서 잘 조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MSG 들어간다고 뭐 무조건 몸에 나쁘다 이런 거 별 생각 그런 거는 좀 아니고요. 좀 가짜 뉴스에 네, 가깝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 일본인 학자 이분이 이 MSG 맛 감칠맛을 개발해서 발표한 후에 유럽권 학자들, 미국 학자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라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착시다. 착각이다. 뭔가 이렇게 이상한 신비한 물질을 막 미역에서 추출하고 넣은 거 새로운 걸 넣었다고 하니까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허상이다. 착각이 일어나는 걸 뿐이라고 맹렬하게 굉장히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주로 일본 학자들 중심이죠.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계속 과학적인 연구가 이어져 가지고 이게 실체가 있는 맛이다. 이제 모두가 인정. 그렇습니다. 짠맛, 쓴맛, 신맛, 단맛과 함께 또 다른 새롭게 우리가 개발해낸 맛이다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던 시기 혹은 인정된 직후 시기에 이제 그런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유럽 학자들, 미국 학자들 중심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음식에서는 이제 MSG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차이니즈 푸드 신드롬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약간 안 좋게. 왜냐하면 중국 음식이나 그런 아시아 음식을 먹으면 유독 딴 나라 음식에 비해서 MSG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음식 먹고 뭔가 탈난 사람이 있으면 MSG 때문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돌던 시절이 한 몇십 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모두가 세계인들이 MSG가 뭐 특별히 원인이 되고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뭐 음식 먹고 잘못해서 탈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그냥 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어서 당당한 조미료로 새롭게 20세기 들어서 개발된 맛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당한 조미료다 MSG는. 그렇습니다. 국제세계 일요 요리에는 MSG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간혹 들어갈 때 있죠. 간혹 들어갈 때 있죠. 아예 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MSG라는 이 정확한 이 성분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넣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소금을 쓰면 거기서 이제 소듐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기 국물 이거 토마토 같은데도 그다음에 해산물 아까 다시마 이런데 사실 MSG의 근원이 된 글루타메이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나 해산물이나 고기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안에 MSG 같은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MSG를 굳이 추구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는 굳이 추구하기도 한다. 가족을 위한 요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량을 준수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맛잘알 곽재식 작가와 맛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